우리 교재의 450쪽에 판단이라는 이야기, 보편적 주체로서의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칸트 나오고 하다가 갑자기 저의 에세는 강원쌤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보편적 주체로서의 판단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왕이면 앞부분에 나온 아까 첫 번째 글에 나온 칸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같이 볼게요. 428쪽 중간에 보면 티에르 드 튜브는 그린버그 비평 모델 재평가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 저자의 이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PDF 파일로 했던 텍스트, 아카데미 모델, 바우하우스 모델 막 이런 거 했을 때 그 글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여러 글 중에 칸트와 그리고 판단에 대한 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칸트는 너무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미적 판단이라는 것을 꼭 예술 작품에 한정하지 않고 밤하늘의 별이라든가 풍경 막 이런 자연물에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특히 우리가 하는 동시대 미술 담론 안에서는 칸트가 아름다움이라고 썼던 그 자리에 예술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적 판단이 뭐냐, 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칸트가 막 생각하고 그랬던 것처럼 판단하고자 노력했던, 그리고 특히 그 미라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도 있는 개념에 대해서 보편적 주체로서 판단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처럼 우리는 아름다움이란 자리에 예술이란 단어를 놓고, 그렇다면 동시대 예술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그것도 내 개인의 어떤 주관적이기만 한 생각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딱 완전히 법칙으로 그 절대적 기준이 아주 확실한 아까 말씀드린 수학 과목처럼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그게 진리이면 진리일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보편 기준이 아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주체로서의 판단을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큰 울림을 갖고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 뉘앙스하고도 좀 다르고 그렇다고 민주적이다, 다수, 소수 하고도 달라요. 다수가 보편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힘든 이상형 남자가 보편적인 남자, 평범한 남자다. 평범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막 그런 이야기 하듯이 보편이란 것의 기준을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이 현대 예술의 쟁점 오늘 알게 돼. 현대 예술의 쟁점 과목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태도는 길 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봐. 다들 그렇지라는 건 저의 이 과목 안에선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 가는 사람이 보편과 상식을 대변해 주지 않고 그게 다수의 의견일 수는 있어요. 다수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의가 끝나냐? 우리 과목은 그렇다고 그렇게 논의를 끝내는 과목이 아니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한 학기 내내 보편적 주체로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끝도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판단에 저 멀리 조상님 때까지 올라가 본다면은 바로 칸트가 나오기도 한다. 근데 칸트는 사실 그 판단력 비판을 누가 원전을 그렇게 정말 고전 미학 수업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읽었을까 싶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또 미적 판단의 보편성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들 인용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문학에서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누구도 그 책을 꼼꼼하게 다 읽지 않았는데 툭하면 인용된다라는 그런 대명사처럼 칸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칸트란 단어를 참 아껴 쓰고 안 쓰고자 합니다. 제가 일정 시간 투자를 한 건 있지만 아는 체 하기에는 좀
그렇달까? 하지만 뭐 용감하게 쓰고 싶으시면 쓰셔도 되고 요즘에 칸트를 말하는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번 뒤로와 미켈란젤로 이야기도 했잖아요. 르네상스 미술을 요즘 시각으로 다시 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칸트를 미학과나 철학과에서는 아직도 칸트 그 자체로 읽는 그런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자기의 학문의 필요성상 칸트를 살짝 가져다 쓰는 게 있어요. 이 둘은 좀 다릅니다. 칸트를 읽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요쪽에서는 좀 남발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읽은 450쪽에서 이것도 결국 칸트 아닌가라고 자기도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결국 이것은 칸트가 아닌가? 네, 칸트 전공자가 보면 절대 아니거든 이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쓱 빼놓은 겁니다. 어쨌든 칸트 때부터 결론 없는 이 미적 판단의 어려운 골치 아픈 대상으로서의 미적 판단, 그리고 과거에 아름다움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 요즘엔 예술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쓴 첫 번째 글 판단이라는 골치 아픈 대상 보면은 이런 내용을 말한 후에 뭘로 넘어가네 하면은 429쪽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옵니다. 미학과 정치라는 이율 배반을 연결하면서가 나와요. 이율 배반은 사실 저의 박사 논문 제목이기도 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연구 주제로 좋아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미학적인 판단 기준하고 정치적인 판단 기준, 뭐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두 개에 그냥 모순되는,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지만 윤리적으로 아주 못됐을 수 있고, 이런 그런 식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가치 개념이다라는 꼭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만 하자면 예술은 미학적 판단이기 때문에 얘를 배제해야 돼요. 예, 그냥 사회적 맥락, 사회적 효과가 어찌 됐건 놔두고 미학의 관점에서만 보면 얘는 좋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미 느끼시겠지만 요즘에 미술의 비평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지가 않죠. 아까도 사회적 효과를 오히려 더 크게 본다. 그래서 자꾸 사회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미학적인 부분을 잃어가는 것 같아. 미학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냥 사회나 철학과 정치만 남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429쪽부터 저자가 쭉 써내려가고 있는 것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한나 아렌트는 사실은 이 미학 쪽보다도 그걸로 더 유명하잖아요. 독일 나치 탄압을 받았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나치 시대에 유대인을 잡아가서 수용소에서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괴물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고 평범한 독일인들이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다. 충분히 악이란 게 따로 있지 않았다. 뭐 이런 그런 쪽 맥락에서 도덕과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많이 언급되는 저자인데, 미학 쪽에서도 당연히 얘기가 많이 됩니다. 한나 아렌트 계열 쪽에서 보면은 미학과 정치라는 이율 배반의 연결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서로 잘라서 미학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나눠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섬세하게 쓰인 글이기 때문에 직접 읽으시면서 본인이 생각에 자기도 조금 평소에 그걸 좀 느꼈다라고 하신 분들은 드립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학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라는 그 두 가지에 있어서 둘을 잘 연결해서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 글 자체도 430쪽, 431쪽 이야기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어떤 사건이나 작품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2010년 말에 스미소니언 미술관에서 데이비드 보니라로비치의 작가의 작품을 전시 못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페미니스트들의 근본주의 안에서 봤던 문화 전쟁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미술을 검열하는 듯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판단에서 미적 판단보다는 보수적인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에 해당되고, 이제 이게 똑같지는 않은데, 제가 지난 시간 텍스트는 1993년 텍스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똑같은 일이 2010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직도 폐기를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러한 일이 영원히 없다, 끝났다. 마치 우리가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왕이 있었는데 왕을 단두대에서 목을 썰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처형을 해버리고 프랑스엔 지금 왕이 없어요. 그 영국의 왕이 있다 쳐도 옛날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고 그냥 명목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남겨준 그런 건데,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왕이 권력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없어졌어. 멸종했어요. 네. 그래서 그 존재가 없으니까 프랑스 혁명 때 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담론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역사하시는 분들이나 하면 되고. 하지만 동시대 미술에서 30년 전에 있었던 문화전쟁 같은 부분들은 똑같은 일이 지금 몇십 년간 계속 반복이 되고, 여기는 좀 더 가까운 예잖아요. 2010년도에 미국에서 여전히 네, 미술관에서 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과 보수 집단들이 또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실은 2020년에 한국의 실정에서도 동시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해결이 안 됐고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430쪽, 31쪽에서 말하는 예는, 우리 기말 레포트를 쓸 때 자신의 미적 판단의 기준,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뭐 이런 걸 설명할 때 작품이나 혹은 사건을 고름에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고른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작업을 보고 내가 이걸 보고 너무 좋아서 그것에 대해 쓸 수도 있지만, 봤는데 너무 아니어서 미술관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은 너무 지겨워서 도대체 요즘 애들은 왜 이런 작품만 만들지라든가, 이런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판단 이야기를 할 때 좋았던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쓰는 것보다 문제적이거나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쓰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글조차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치와 미학의 연결이, 이율배반이 잘 연결된 좋은 사례의 예는 왜 말을 안 해주나요? 좋은 사례는 뭐가 있나요? 하면, 사실은 동시대 미술 안에 진짜 많은 좋은 사례,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되는 많은 것들이 미학과 정치를 잘 연결하고 있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딱 집어 말하기가 오히려 어렵고요. 본인이 느껴지신 대로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2010년 스미소니언 미술관의 이런 그런 작품 철수, 뭐 검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린 작가 중에 산티아고 시에라. 이제 찾아보기 쉬우라고 발음을 똑똑히 해줘야지. 산티아고 시에라라는 작가가 돈을 주고 사람들한테 억지로 문신을 파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작업을 미술관에 들여왔다. 굉장히 불편하지 않냐 그랬었잖아요. 그 작가가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유럽의 빈에서 했던 작업은 피부색에 따라 30명의 근로자를 세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노동자한테 그냥 또 일정 돈을 주고 그냥 웃장 까고 전시장에 우통 벗고 자기 피부색을 드러내면서 전시장에 그냥 참여해주면 되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3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피부톤이 검은 사람부터 흰 사람까지 쭈루룩 그냥 세워놓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죠. 그러니까 발언이죠. 맞는 인종차별의 피부색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30명을 그렇게 세우기만 하는데도 아주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2002년도에 유럽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전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뉴욕의
모마 PS1에다 똑같이 한다고 할 때는 허가가 안 난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열린 사회 같고 많은 도발적인 전시들을 잘 받아주는 것 같지만 딱 떼놓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건드렸던 이 센 작품은 오히려 전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전시가 안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도 어느 나라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누구한테 자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기준을 잡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2020년에 한국에서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다 보면 만약에 자기가 정말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힌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진짜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게 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까지 분석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을 엄밀히 하라고 저는 한 학기 내내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생각하면서 동시대 미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 판단하고 뭐가 좋은지 판단하라 그랬는데 우리 교재 440쪽에 막말 잘하는 프랭크 스미겔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의사결정 피로와 자아 고갈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글에서 인용을 한 건데 사람이 계속 판단을 강요받으면 힘들어요. 매사에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영국에서 섭정시대에 보 브러머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얘기가 그 옆에 페이지에도 나와요. 자기가 패션 디자이너인 사람들은 패션쇼 끝에 디자이너분들 딱 나오면 정말 가운 같은 거 그냥 입고 출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패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패셔니스트는 될 수 없다. 이런 태도, 우리도 이런 태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하인에게 내가 어떤 풍경을 좋아하지? 라고 물었어요. 내가 좋아할 만한 풍경으로 골라줘. 그리고 우리는 소비사회에서 치약을 살 때조차도 그거 누가 좀 대신 알아서 사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고 저도 진짜 많이 느낍니다. 저도 수업 과목을 자꾸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 이론 이쪽에서 계속 엄밀한 판단이라는 걸 하려고 막 기를 쓰고 살다 보니까 정작 제 자신이 물건 하나 살 때는 머리가 백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구매 대행 지인들, 제 동생과 친구들을 자주 이용합니다. 난 이걸 사야 되는데 좀 사줘. 내가 돈 줄게. 대신 좀 사줘. 골라줘. 나 뭐가 낫겠어. 이런 걸 수시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쳐서 어느 쪽에 판단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건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걸 남이 다 해주면 아르세날레를 둘러볼 5시간의 여유도 생길지 모른다. 이 아르세날레 어디서 나왔던 단어인가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한쪽 공원 이름이 자르딘이고 한쪽 공원 이름이 조선소를 개조한 곳 이름이 아르세날레였어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툭하면 던지는 말이니까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판단을 엄청나게 하고 살다 보면은 막상 비엔날레 보러 갈 시간도 없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판단을 대신 다 해주고 구매 대행을 해주고 내가 오늘 뭘 입을지를 다 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5시간 동안 베니스 비엔날레를 좀 여유 있게 관람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동시대성을 더 많이 알기 위해 동시대성을 좀 덜 생각하고 싶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시간과 공간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440쪽에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비엔날레도 지쳐서 보면은 무슨 작품이 좋은지 전혀 모르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서 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게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나는 근데 왜 이걸 좋아하게 됐지? 이걸 왜 싫어하고 있지? 라고 알아내고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난 이게 너무너무 싫은데 어떤 사람이 이런 나를 보면서 어떻게 볼까?
쟤는 왜 저걸 싫어해서 미술관에서 치워버리려고 난리야? 라고 보는 사람의 존재까지도 내가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마음의 여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과목의 기말고사를 한꺼번에 치르고 계시는 걸 알지만요. 제가 내드리는 기말 레포트는 벼락치기 외워서 시험 볼 수 있는 과목하고는 정말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이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책상 머리에 앉아서 막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혹은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방바닥을 닦다가 이럴 때 생각이 더 잘 날 수도 있는 판단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판단의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에게 마련하는 거, 그것이 현대미술의 쟁점을 하는 공부하는 첫 단추였고요. 한 학기 내내 마지막까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의 제일 마지막 글 한번 보겠습니다. 판단 부분의 마지막 글에 해당하는 비평 이후라는 글, 레임렐리의 글의 458쪽에 보면은 요즘 미술계의 추세 중에 너무 단기간적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흩어지고 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트포럼이라던가 이런 미술 잡지에 옛날에는 필자가 글을 내면 그 필자의 경력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술판 자체가 작고 좁아서 유명한 필자들은 전부 다 아니까 그 사람 이름만 봐도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콘서트를 하는데 BTS가 오는데 BTS가 누군지 가로하고 써줄 필요는 없는 거였잖아요. 네, 그 정도로 미술 비평하는 사람들이 워낙 작가들도 다 알고 아니까 그 사람 소개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확장되고 넓어지고 또 서로 소통이 짧고 빨라지면서 이젠 점점 필자 소개라는 걸 굳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한 이 책 역시도 정말 수십 명의 필자가 등장하는데 항상 필자 밑에 그 사람의 양력이 이렇게 짧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현상 그리고 미술을 전시하는 기획 면에서도 작가들을 뽑을 때 458쪽 아래 보면은 예전처럼 작가를 진득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 호감 이런 대인관계의 자질 같은 게 중요시되고 단기 계약에 기초를 하다 보니 그냥 빨리 만나서 제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빌릴 때 남의 집에 이제 호텔보다 싸게 가서 좀 지내려고 외국에서 하다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 고객의 장점으로 많이 써놓은 말이 얘는 정말 이지고잉해라고 말을 해요. 이지고잉이란 게 말이 팍팍 통하고 빨리빨리 결정하고 쉽다는 거죠. 뭐 까다롭게 서로에 대해서 길게 알려고 하지 않고 일이 수월수월하게 착착 잘 넘어간 걸 이지고잉이라고 하고 그걸 되게 장점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지한 동시대 미술이란 걸 하면서 너무 모든 판이 이지고잉하게 돌아간다는 거 그냥 단기 계약에 기초해서 쉽게 넘어가지는 게 다 좋은 것처럼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58쪽 중간 정도 보면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아트포럼은 유대감과 생생함 그러니까 이론가들이 모여서 막 우리가 얼싸절싸 얘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그렇게 기념사진 찍는 것 옛날에는 정치인들만 생색내기용으로 선거 전에 저 재래시장에 와가지고 사진 찍고 가고 이랬는데 전 요즘에는 미술 심포지움이나 되게 진지한 워크숍에 가서도 그걸 많이 느껴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러고 심지어 인간관계 미술 오프닝 이래서도 막 누가 내 오프닝에 왔다고 그걸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냐 4명과 연계된 혼자 생각하는 글쓰기는 좀 더 외면화되고 사회화된 말하기와 비슷한 걸로 대체되고 그래서 그런 거죠. 혼자 생각하는 글쓰기. 네. 제가 원하는 건 조금 지금 약간
저평가되고 잊혀져 가고 있는 가치지만 이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생각하는 글쓰기의 시간을 쪼끔이라도 갖고 그런 단단함을 가지고 나가서 또 이렇게 막 휘날리는 환경에 사는 거하고 아예 그냥 그게 없었던 거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예술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신 뒤에 여기서 말하는 혼자 생각하는 글쓰기라는 것을 한번 하실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레포트 열심히 써주시면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얼굴을 못 봐서 소통을 많이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대로 안녕이신 친구들은 안녕. 그리고 2 학기에 혹시라도 현대미술의 흐름을 들어서 얼굴 다시 볼 수 있게 된 그땐 강의실 수업하겠죠, 2 학기엔. 네. 그때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